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출 영양 진단과 수출 지원 사업의 연계 강의를 맡은 윤영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수출 영양 진단하고 이제 수출 지원 사업 연계 내용이 조금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출을 하기 전에 한번 반드시 좀 체크리스트를 좀 확인하고 자기 어떤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자원들을 수출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순서는 수출 성공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역량 진단, 이 초보기업입니다. 초보기업 주로 이제 오프라인 수출에 대응한 수출 초보기업들의 수출 역량 진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출 역량 진단은 온라인 진출. 요즘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진출 쪽의 수출 영향 진단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영향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정부 수출 지원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 학습 전략은 수출 성공 요인을 이해한다. 그다음에 수출 성공 요인을 수출 역량과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 그다음 온라인, 오프라인 수출 역량을 자가 진단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부족한 수출 역량과 자원을 수출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꾸려봤습니다. 자, 먼저 수출 성공을 위한 사전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WHAT입니다. What. 어떤 제품을 수출할 것인가, 우리가 수출할 제품이 준비가 되었는가, 여기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Why. 수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면 단순하게 수출 매출만 늘릴 것인가, 아니면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해외 거점 시장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은 해외 파트너들과 판매 제휴 또는 생산 제휴를 할 것인지, 여기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에 관한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내 제품을 구매할 고객이 누구인가, 내 제품을 팔아줄 바이어는 능력이 있는가, 내 제품을 구매할 고객, 그 다음에 내 제품을 팔아줄 바이어,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제품을 구매할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가 사실 바이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수출에서는 사실 수출자는 크게 할 일이 없고, 바이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영역에서 마케팅을 하고 이 제품을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 바이어가 내 제품을 많이 팔아줄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돈을 떼먹지 않고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정도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 언제 어디로 수출할 것인가, 이 진출 목표 국가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또는 동남아, 분명하게 어느 나라로 가겠다라는 이제 수출 국가를 명확하게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en.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시장에 진입할 것이냐. 자, 시장 진입 시기와 이 방식입니다. 자, 에이전트 방식으로 할 것이냐, 디스트리뷰터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how. 고객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고객 접점이 이제 많을수록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 유통 채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why,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수출할 것인가. 수출 제품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 상품을 공급 능력, 생산 능력이 충분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내 제품은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 제품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편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생산 능력과 관련해 갖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오더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공급할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충족하지 못하면은 자칫 이런 클레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무역에서 클레임이 걸릴 수 있는 사유가 수량 과부족, 수량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 클레임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포장 불충분. 포장이라는 것은 이제 상품의 가치를 이제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충분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면은 이것도 클레임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뭐 품질하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나쁜 바이어들 말하면 이제 고의적인 그 마켓 클레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Y. 왜 진출하려고 하냐? 수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매출액 증가냐, 시장 점유율 증가냐, 좀 더 전략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거점 그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생산 제휴, 판매 제휴, 뭐 이런 것을 고려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그 후와 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후라는 것은 내 제품을 구매할 고객이 누구인가? 자, 그리고 이런 그 현지의 어떤 타겟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와 욕구는 무엇인가? 그다음 타겟 고객들의 이 필요와 욕구는 욕구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 그다음 내 제품을 팔아줄 바이어의 능력이 있고 그 신용도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제품 시장 적합도라고 해가지고 제품이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 그런 제품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웨어.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갈 것이냐, 온라인을 갈 것이냐. 사실 요즘 뭐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 다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when, how, 그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디스트리뷰터와 그 에이전트 이제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 방법에는 이제 그 수출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그 다음에 FDI가 있습니다. 그린필드 방식.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수출, 직수출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가장 리스크가 적고, 그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따라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판매 대리인이죠. 디스트리뷰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우리 물건을 돈 주고 사서 직접 판매를 해갖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그 판매 수수료만 이제 받는 방식인데, 사실 이제 해외 수출에서는 그 바이어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수출 매출이 증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분히 바이어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수출자가 해외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마케팅 활동은 그다이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고객 접점입니다. 그 다음에 현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 자, 고객 접점, 이게 유통 채널, 이 결국 그 바이어의 능력입니다. 바이어 능력. 대부분 이제 한 국가에 진출하면 그쪽 바이어가 독점 배타적인 권리, 독점권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뭐 잠시 유보했다가 한 2, 3년 팔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바이어 능력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덥석 처음부터 독점 배타적인 그 판매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가격 부분인데, 이제 현지에. 제품 현지화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가격 부분인데,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 1인당 GDP가 약 한 3,000불, 지금 3,000불이 좀 넘었을 건데, 한 달 급여가 약 30만 원이 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국 제품들 대체로 이제 가격이 비싼데, 이 비싼 제품들의 뭐 가격 단가가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출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국내 영업 활동을 외국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이걸 외국 영역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본질이 수출이다. 국내 영업도 우리 참 중소기업, 소상공인 수준에서는 간단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해외 영업 활동은 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 진출을 언제 할 것이냐, 언제가 적기냐, 이렇게 봤을 때 방금 살펴본 what, why, who, where, when, how 이런 검토 사진 체크리스트 사항이 상당히 좀 충족됐다라고 판단될 때 해외 진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우리 제품을 덥석 가지고 나간다 해가지고 성과가 나지 않고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첫 수출하는데 얼마 정도 걸렸냐라고 이제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약 9년이 걸렸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쉽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수출 영향 진단.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대상은 이제 수출 초보 기업. 주로 이제 내수에만 이제 내수 사업만 하고 있고 수출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걸 진단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진단 도구들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출 역량의 개념 이걸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출 초보 기업들의 이제 역량 진단을 하는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량이라는 개념이 뭐 사실 이제 그 한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된데 간단하게 해가지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그 지식, 기술,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량. 그럼 수출 역량이란 뭐냐? 그 우수한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노하우, 능력,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역량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출 성공 요인, 수출하는데 그 성공 요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예, 수출 성과를 내는 저 요인하고 이 수출 역량과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역량, 수출량이 뭐다라고 이해만 해도 되지만,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 우리 경영, 수출 경영이든지 뭐 국내 경영이든지 이 외부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내부 역량과 이 자원, 이 내부 환경 변수죠. 그 다음에 여기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조직하고 통합해서 이 마케팅 전략을,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수립해서 실행됐을 때 수출 성과가 나온다. 수출 성과 잘 나오지 않으면은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수출 성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인간들은 오랫동안 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기술, 지식 이런 걸 갖고 항상 대응 방안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성과를 하고 생존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밀가루 장사를 하려고 하니 바람이 불고 소금 장사를 하려고 하니 비가 오더라. 이런 그 속담이 있는데 외부 환경 변화에 그 아이템, 그 장사 아이템을 잘못 고른 거죠. 이 외부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하고 잘못 대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 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에는 우리 항상 대응하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대응하고 적응을 해서 전략을 만들고 성과를 내는 게 이것이다. 요 두 가지 부분은 이제 이 내부 자원 변수와 수출 마케팅 전략 변수는 우리가 이제 조절 가능합니다. 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자금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방식이고 내부 자원과 역량과 수출 마케팅 전략 변수 요게 이제 그 수출 역량 요인이 됩니다. 수출 결정 요인이 곧 수출 역량 요소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수출 역량 요소가 우리 경쟁 기업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제 핵심 역량이 됩니다. 경쟁 기업보다 더 우위에 있는 역량 요인이 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제품 적응을 아주 잘한다. 경쟁사에 비해 가지고 또 뭐 차별화 전략이 아주 우수하다. 우리 그 CEO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경쟁 기업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핵심 역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수출 성과 결정 요인과 그 수출 역량 요인의 관계가 있고요. 자, 수출 성과 결정 요인을 이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하고 이 비가격 경쟁력 부분,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 부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원가 요인, 뭐 제품 요인, 마케팅 요인, 내부 시스템 요인, 그다음에 제품 개발력, 뭐 기술 인력 이런 요인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쭉 뭐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인 중에 우리가 뭔가 하나 이상 그 우위를 갖고 있어야 해외 시장에 나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로도 우위를 갖지 못하고 열의인 경쟁력을 가지고서는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수출 역량 진단을 이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역량 진단 툴은 이거 이제 코트라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수출 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차원입니다. 네 가지 차원에서 이제 돼 있고 첫 번째 이제 수출 의지와 이제 전략이 잘 돼 있느냐, 그다음에 기초 자원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수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및 그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총 한 30개 문항 정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수출 역량과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진단 이제 측정을 할 텐데요. 측정 방법은 이제 요 보기가 이제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역량이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는 이제 수출 역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 네 가지 자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출 의지와 이제 수출 전략 부분인데요. 여기도 한 8개 정도 하위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CEO의 해외 수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냐. 자, 기사의 CEO는 자사 제품의 해외 수출에 수출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자, 전혀 의지가 없다. 거의 없다. 다소 있다. 높은, 의지가 아주 높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4번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은 굉장히 이제 점수 역량이 높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이고, 1번 전혀 의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역량이 전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저하고 같이 이제 진단을 하시면서 1번이 계속 많이 나오면은 우리가 수출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2번이 많이 나오면은 조금 있는데 많이 부족하구나. 그다음에 3번이 많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수출 역량을 좀 갖췄구나. 4번이 많이 나오면은 수출 역량이 상당히 이제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해외 어떤 경험, 임원들 중에서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느냐, 근무 경험이 있는 임원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수출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몇 번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해외 시장 동향, 우리 주력 제품의 해외 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느냐, 그 다음에 수출 성장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잘 갖추고 있느냐, 목표 시장 선정 및 정보 수집, 목표 시장을 이제 선정을 하고 수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1.4점, 1점에서 4점까지 있습니다. 1점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실현 목적에 물적, 인적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투자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아주 영향이 낮은 것이고,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영향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출 기초 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게, 최근 3년간 우리 주력 제품, 수출 제품의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감소하고 있다면은 이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수준, 그 다음에 품질 경쟁력 수준, 그 다음에 디자인 경쟁력 수준, 그 다음에 제품 브랜드 인지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매우 낮다, 또 매우 높다, 이렇게 1점이냐, 2점, 3점, 4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대비 우리 갖고 있는 특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매우 미흡하다,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인력을 몇 명이나 갖고 있느냐, 없다. 그 다음에 한 명에서 3명, 5명, 그 다음에 6명에서 10명. 대부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아예 없거나 5명 미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R&D 투자 비율입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약 한 2.9%, 3%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액 중에서 한 3%를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중기업하고 소기업에서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소기업들이 약 4%를 하고요. 중기업들이 조금 더 적습니다. 소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3%가 이제 평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3% 이상 넘으면 이제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금 사정. 지금 현재 이제 자금 사정이 좀 어떠냐, 그 다음에 향후 자금 조달 상황이 좀 어떨 것 같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1점에서 4점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 기초 인프라 확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수출 초보 기업들한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해외 마케팅을 전담할 관리자가 있냐, 전담 인력. 해외 업무, 수출 업무 전담 인력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수출할 제품에 해외 인정이나 규격, 이런 걸 받은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영문 홈페이지를 갖고 있느냐, 잘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홍보용 영문 카탈로그나 이제 브로셔 또는 영문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느냐.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로 이제 수출 상담 가능한 인력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 실무 지식.
무역 실무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 무역 실무지식은 뭐 저는 이제 뭐 관세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역 실무지식이 상당히 좀 있어야 됩니다. 뭐 FOB 조건을 하자라고 했을 때 FOB 조건이 뭔지 거기서 우리가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을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거의 그 약호로 된 이런 코드들, 그다음 뭐 결제 조건을 LC로 하자, 그다음 뭐 DADP로 하자, 뭐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역 실무 지식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정보, 꾸준하게 지식과 정보를 계속 축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정부 지자체의 수출 지원 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예, 여기 그 우리 그 소상공인들은 소기업들은 정부 지자체 수출 지원 사업들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뒤쪽에 잠깐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다음 최근 1, 2년간 그 수출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 관련된 이제 인프라, 그 전담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홍보용, 그 영문 홈페이지, 카탈로그, 그다음에 뭐 상담 가능한 그 인력,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다음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뭐 그 하이 세부 변수들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상담으로 이어 가지고 해외 출장을 몇 번 갔다 왔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자, 최근 2년간 국내 전시회에 제품 출품한 경험이 몇 번 정도 있느냐, 아마 뭐 이 수출 초보 기업들은 뭐 한두 번 아니면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국내 고객과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국내 이제 수출 관련된 협의에 수출을 하려면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정보 교류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수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뭐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물어볼 전문가를 몇 명 정도 갖고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이제 대기업 판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 이 대기업 판매 네트워크는 사실 이제 대기업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편입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독립적으로 그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 뭐 대기업 네트워크는 필요 없는데, 과거에는 대기업 판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종합 상사가 굉장히 그 크게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에는 중요한 덕목인데, 이거는 뭐 반드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출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당장 접촉 가능한 그 해외 바이어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 참 핵심적인 질문이죠. 물어봤을 때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당연히 초보 기업입니다. 자, 당장 연락이 가능한 해외 바이어가 몇 명 정도냐. 이렇게 이제 수출 역량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뭐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네 가지 부문에 총 한 그 30개 정도 그 수출 성공 요인, 다시 말하면 이제 수출 역량 요인입니다.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고 1점을 체크한 내용이 많다면 수출 역량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내용이고, 2점은 좀 약간 수출 역량이 조금 있다. 3점이 많이 나왔으면은 상당히 그 수출 역량이 좀 갖춰져 있고, 4번을 체크한 게 많다면은 상당히 아주 매우 그 수출 역량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진출입니다. 요즘 그 O2O 전략입니다. 이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활용을 해야 기업이 이제 성장하고 생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온라인 플랫폼, 그 뭐 이마켓플레이스라고 이제 용어를 좀 많이 썼는데, 온라인 플랫폼 또는 이제 이마켓플레이스입니다. 수출 역량 진단 모델은 그 앞에 우리 오프라인을 전제로 우리 그 수출 역량 진단한 거하고 그 역량 요인이 수출 성과를 내는 그 요인들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한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판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준비도가 잘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이 적합하냐, 그 다음에 이 온라인의 고객 응대, 그 배송 능력 충분하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이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쟁 전략을 세워가지고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그 수출 역량 진단은 채점하는 방식이 앞에 가고 점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1점이 많은 경우에 1점을 선택하면은 역량이 아주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2점은 이제 역량이 조금 있다, 보통이다, 뭐 좀 상당히 있다, 매우 높다, 이렇게 1, 2, 3, 4, 5 숫자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 그 온라인 그 진출 역량을 한번 좀 저하고 같이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크게 이제 온라인 그 수출 역량 진단 모델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 준비도, 수출 적합성, 뭐 배송 능력, 온라인 내에서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경쟁 전략을 펴야 됩니다.
뒤에 뭐 여기 이제 하위 요인들이 있지만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도 그 CEO의 온라인에서 아주 성공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뭐 조금 난간에 부딪히면은 아이고 이거 어려워서 안 되겠네. 이렇게 그만둔 사람을 저는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꽤 봐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프라인 그 역량 진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CEO의 의지와 열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 전담 인력.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또 이제 조금 오프라인하고 다른 게 유료 마케팅 툴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뭐 아마존에 입점을 했다. 제품 그거 올려놓고 하면은 제품이 가만두면 팔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온라인에서 이제 리뷰가 이 고객 리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국내 쿠팡이나 그 국내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부 다 아마존을 모방해가지고 다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이제 고객들이 이 리뷰를 이제 달게 되어 있고 뭐 별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되는데 온라인 리뷰와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리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제품이 잘 팔린다. 그 리뷰 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수록 잘 팔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까지 그 정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이제 잠재 그 수요층, 잠재 고객층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그 온라인 그 플랫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그 좀 주로 이제 뭐 매스 마켓이 될 수가 있지만 여기는 이 매스 마켓보다 그 이른바 롱테일의 법칙입니다. 그 국내 수요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그 수요를 봤을 때 상당한 이제 수요가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그 최근 한 3년 전부터인가 그 영주에 있는 그 안동 호미 있지 않습니까? 영주 호미. 한국산 호미가 그 아마존에 입점을 해갖고 완전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 호미가 이제 예를 들어가서 뭐 서양에서는 전부 다 우리 그 뭐 모정삽처럼 돼가지고 좀 불편한데 한국삽 그 호미가 아주 뭐 그 밭작업, 수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한번 그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서 호미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동일 카테고리에 100위 안에 순위가 랭킹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한국적인 것인데 이 상품에 대한 잠재 고객층. 이게 이제 저도 좀 이 부분에 좀 관찰을 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영주 호미가 뜨게 되었냐. 이걸 보니까 그 동영상이 어디 유튜브에 이렇게 돌면서 한국에 이렇게 좋은 그 정원 관리 도구, 그 밭 작업 관리 도구가 있었는지 몰랐다 하면서 또 뭐 수집가들도 있고요. 호기심이나 이런 거에 끌려갖고 제가 뭐 대략 듣기로 연간 한 그 매출이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 났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오프라인과 시장과 다른 그 온라인 플랫폼의 그 롱테일의 법칙. 이게 이제 온라인 시장의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고 그 이론적으로 롱테일이라는 법칙이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다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아마존을 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식품류를 한번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명을 보면 주로 이제 면류입니다. 자, 이거 뭐 사발면, 라면이죠. 주로 라면류. 그 다음에 고추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커피 믹서.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하고 녹차김입니다. 녹차김. 고춧가루하고 김. 이게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고요. 나머지 뭐 전부 다 그 식품 대기업들이죠. 뭐 CJ라든지 농심이라든지. 그래서 주로 이제 면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고추장하고 면류 이런 것들이 그 20위 랭킹 안에 이제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조사는 주로 이제 대기업이고 이 태경농산하고 대천 맡김은 이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춧가루, 이 아마존에서 고춧가루 누가 사 먹을까요? 고춧가루를 향신료로 쓰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교포들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뭐 다양한 그 다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고춧가루 꽤 아마존에 보면 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 뭐 13불, 10불, 34불. 때처럼 보면 여기 한 20불을 넘어서지가 않습니다. 20불 같으면 2만 원 정도, 2만 원이 좀 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 댓글, 리뷰 수 한번 보십시오. 3,800개, 3,600개, 3만 개. 뭐 엄청 많습니다. 여기 뭐 20위 제일 끝에 있는 게 사료곰탕이 175개입니다.
이 아마존에서 리뷰를 100개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객 리뷰 100개를 모았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자, 이걸 뭐 참고를 하면서 식품유 쪽이지만 한번 참고를 해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판매 준비도입니다. 판매 준비도. 자, 사전 시장 조사입니다. 온라인 그 플랫폼, 예를 들어 뭐 아마존 같은데, 이 사전에 내가 어떤 아이템을 집어내려고 할 때, 그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잘 팔리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뭐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그래서 5점을 선택하면 이제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영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온라인 시장 조사, 제품 분석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 영향이 부족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1번 체크가 많은지, 2번, 3번, 4번, 5번 체크가 많은지 그걸 보고 1번 쪽 숫자 적은 쪽이 체크가 많으면 수출 영향이 온라인 그 시장 진출 영향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판매 전담 인력. 이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전담 인력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 카테고리 내에 초기에 뭐 이제 우리 그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갖다 넣으면 이제 팔리는 추세였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여기도 그 제품들이 동일 카테고리 제품들이 뭐 빠글빠글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검색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료 마케팅 툴을 일정 부분 써야 된다. 기꺼이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CEO의, 그 다음 CEO의 이제 수출 성공에 대한 의지와 열정.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열정이 중요하다. 조금 뭐 난관이 있으면, 이 온라인 그 플랫폼에 진출하는 게 쉽지가 않네. 라고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시간 좀 걸리더라도 꼭 온라인에서 내가 성공을 해보겠다. 라고 이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뭐 판매 경험은 뭐 좀 부족해도 됩니다. 자, 상품 리스팅 자료. 원래 여기 뭐 이미지나 사진 이런 이것도 뭐 천천히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재 고객층의 크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롱테일 법칙. 국내 수요는 좀 적지만 글로벌 수요로 봤을 때는 좀 성산이 있다 한번 넣어보면 입점을 시켜보면 좋겠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리뷰 개수. 아까 말씀드렸죠. 리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잘 팔리고 리뷰 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잘 팔리고 아까 앞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다시피 리뷰 개수가 많은 것들이 랭킹 순위가 판매 랭킹 순위가 높습니다. 자, 월 매출액의 적정성. 자, 이제 넣은 이유가 월 매출액이 뭐 일주일에 뭐 몇 억씩 팔았다 뭐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뷰 개수 너무 많은 것하고 월 매출액이 너무 많은 동일 그 카테고리에서 너무 많은 동일 제품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그 고객 응도 배송 능력. 자, 이 뭐 신속하게 한 24시간 이내, 아마존 같은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이제 고객들이 질의를 올리면은 응답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장 디자인, 성분 표시, 이런 거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 FDA 성인 이런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 다른 아이템 같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고, 공급 능력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제 재고를 가지고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제 이 재고를 일정 수준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 뭐 재고 없다가 한 일주일 이상 또는 뭐 2주 이상 계속 지속되면은 고객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뭐 팔 의지가 없나 보다. 뭐 꽝입니다. 자, 그 다음 아마존 창고로 배송을 FBA 방식을 이용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FBA 방식하고 이 셀러, 수출자가 직접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FBA 방식은 아마존에서 배송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배송 방식이 있는데 이 배송 방식은 운송비가 5만 원 내외 정도 운송비가 발생을 하는데 이 고객이 부담을 해야 돼요. 이미 여기서 고객이 5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면은 성산이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아마존 창고로 한 달치 정도 재고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FBA를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여기 뭐 물류비를 약간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 때문에 결국 FBA를 선택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보내겠다.
라고 이제, 물론 뭐 초기에 이렇게 뭐 자기가 직접 보내면서 좀 판매 동향을 이렇게 관찰하고 좀 이게 성산이 있겠다 싶으면 이제 FA로 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FA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그 플랫폼 내에서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그 경쟁 분석을 해서 저 사람, 우리 경쟁자 제품은 뭐 때문에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전개라고 하는 이제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온라인 플랫폼, 그 이마켓플레이스의 수출 영향 진단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컨설팅 경험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문헌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만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마존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을 해서 한 것인데 뭐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다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상당히 그 적용을 해도 그 유용성이 있습니다. 거의 다 아마존을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그 수출 영향 진단을 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때 수출 영향 진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출 영향 수준을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수출 영향 수준에 따라 가지고 수출 영향이 낮다 아니면 뭐 우리가 한 보통 정도는 된다 아주 높다 그 낮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신 분들은 정부 지원 사업들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들 뭐 그 수출 영향하고 관계없이 그 정부, 지자체 등의 그 수출 지원 사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출 지원 사업들이 사실 뭐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출 그 유관 기관별로 이제 간단하게 좀 사업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자, 코트라가 이제 사실 이제 수출 쪽은 그 굉장히 이제 전담 그 위탁 기관입니다. 이제 산업부 이제 산하 이제 코트라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예전에 뭐 우리 중진공 그런데 중기업 산하 정책 그 위탁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는 이제 그냥 별도 이제 재단법인입니다. 자, 한국수출입은행, 그다음에 한국무역공사, 그다음에 이제 뭐 식품 같은 경우 이제 AT, 이 농림부 산하 이제 위탁 기관이죠. 자, 그 오늘 제가 이제 주목할 내용들은 이제 코트라 쪽하고 이제 중진공 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그 여러분들 수출 초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코트라에는 그 약 한 60개 정도 수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수출 초보 기업들을 가정을 했을 때 뭐 어떤 사업을 이용하면 좋을까? 초보 기업들은 일단 뭐 해외 시장 조사를 먼저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이어들을 이제 수출 샘플이나 카탈로그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 바이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이런 행사들.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 수출 바우처 사업은 아주 그 수출 지원에 관한 그 종합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좀 참여를 하셔서 그 또 활용을 좀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면서 뒤쪽에 상세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코트라에서 그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에 그 좀 우리 제품 수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코트라 그 베트남 지사입니다. 지사에다가 샘플하고 제품 소개서를 보내갖고 이거 좀 우리하고 거래할 만한 좀 바이어를 좀 발굴해 달라. 그러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 바이어를 발굴해서 차량하고 그 통역 지원해서 바이어 미팅을 현지에서 쭉 돌면서 그 지원을 해줍니다.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약 한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주고 한 4명 정도 바이어를 코트라에서 통역을 지원하고 차량 지원하고 하면서 하는 그 서비스 상당히 그 수출 초보 기업들한테 그 유망한 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 중진공에도 이제 수출 바우처. 수출 바우처는 코트라하고 중진공 사업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인큐베이터. 그 다음 전자상거래 수출 그 시장 진출. 요거 이제 온라인 진출 아마존이나 뭐 중국의 타오바오.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지역의 쇼피, 라자다 이런 데 이제 그 입점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온라인 플랫폼 이마켓플레이스 그 입점 지원 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수출 컨소시엄 이거는 뭐 대기업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없고요. 그 무역협회는 이제 코트라하고 중진공이 사고 있는 사업들에서 좀 뭐 빠져 있는 부분, 뭐 주로 이제 회원들 중심으로 그 움직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좀 활용할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은행은 이제 수출금융하고 이제 무역금융인데
수출을 할 때 이제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생산 자금, 원자재 확보 자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데 이거를 이제 정책금융을 이제 지원하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 수출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 신용 리스크입니다. 신용 리스크라는 것은 내가 수출을 하고 수출 대금을 떼이지는 않을까,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리스크가 신용 리스크입니다. 이 신용 리스크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그 보험을 통해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출 신용보험 선적 전,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내고 매입을 할 때 또 이제 신용보증을 이제 해줍니다. 그다음에 단기 수출 보험, 그다음에 이제 중소중견 뭐 플러스 보험, 환변동 보험, 수출 우리가 수출 계약된 그 환율하고 그 나중에 이제 회수할 때 수출 대금 회수할 때 이제 환율 차익이 생기는데 그 차익이 환율이 떨어져 갖고 손해를 볼 때 그 부과할 수 있는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변동 보험이 이제 환변동 보험이고요. 수출 신용 보증하고 단기 수출 보험은 이제 수출 대금을 떼이진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가 되는 경우에 뭐 금액이 거래 금액이 크고 할 때 반드시 이 무역보험공사에 상의를 해서 보험료를 내고 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농산식품유통공사 ATM입니다. ATM은 이 농식품 분야의 그 수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개관을 하고요. 그 좀 수출 초보기업에 적합한 수출 지원 사업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자, 수출 바우처 사업은 종합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또는 내수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진출, 요 이제 중요한 사업인데, 이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이나 뭐 쇼피,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타오바오 이런 데 들어갈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이제 진출하려면은 그 해외 규격 인정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강제 인정. EU 시장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CE 마크를 획득을 해야 되고요. 중국 CCC, 미국 뭐 UL 또는 뭐 식품 같은 경우에 FDA 이런 이제 인정 규격 획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 다음에 바이어들하고 이제 수출 상담회 이것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시회를 이제 참여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전문 전시회.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하고 관련된 전문 전시회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코트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이어 3, 4명을 통역하고 차량까지 지원해서 한 겁니다. 자, 무역사절단은 이제 이 코트라가 이제 주로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다른 그 수출 관련 그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건데, 그 전시 박람회 이제 포털에 들어가면은 연간 일정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내수기업, 그 수출기업 사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걸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뭐 시간관계상 그 굉장히 뭐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 잘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 이 종합 그 패키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메뉴가 좀 그 대분류로 한 13개 정도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뭐 전시회 행사, 해외 영업 지원, 뭐 조사 일반 컨설팅, 그 다음에 뭐 특허 출원할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외 규격 인정, 그 다음에 홍보 광고,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 디자인 개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그 우리 수출 초보기업들 선호도가 높은 영문 그 홈페이지에 그 영문 카탈로그 브로셔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하는 것이고요. 요즘 이제 동영상까지 영문으로 제작을 한 게 상당히 그 수출 초보기업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13개 분야에 한 7천여 개의 그 세부적인 서비스 메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수기업 수출 성장 단계별로 내수기업은 이제 수출 실적이 하나도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수출 초보기업은 한 그 10만 불, 10만 불 정도 이제 10만 불 이내에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 초보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유망 기업은 10만 불에서 한 100만 불 사이. 이 정도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 수출 유망 기업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수출 성장 단계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내수기업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출 초보기업 여기도 이제 3천만 원 정도 그 지원을 해주고요. 자, 이제 수출 규모가 좀 커질수록 그 지원 규모가 크다. 여기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들은 그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뭐 보조금이 약 한 70% 정도 그 지원이 되고 업체 부담금이 자부담이 약 한 30% 정도 된다. 반드시 수출 초보기업이고 수출 해외 진출을 하시려면은 이 수출 바우처 사업을 그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13가지 이제 카테고리 있습니다. 조사 일반 컨설팅, 뭐 통번역,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뭐 특허 출원, 그다음 뭐 서류 대행, 그다음에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브랜드 개발이나 관리, 그다음 전시회 행사, 해외 영업 지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법무 세무 회계 컨설팅. 이게 뭐 수출하고 관련이 되냐 싶을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디자인 개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어로 된 그 종이, 전자 카탈로그 제작이나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영문 홈페이지 뭐 이런 것이요. 그 모바일 앱도 만들 수 주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홍보도 이제 동영상. 자, 그다음에 해외 규격 인정, 국제 운송 이렇게 13가지 카테고리인데 이 세부 메뉴는 여기 이제 예시적인 것이고 전체 한 7,000개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진출. 자, 요거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진공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해외 이제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입니다. 이게 이제 입점, 뭐 독립모를 이제 만드는 것도 지원해 주고요. 온라인 플랫폼, 뭐 아마존 같은데 쇼피나 뭐 타오바오 이런 데 이제 입점 지원도 해줍니다. 이제 이런 이제 사업이고요. 여기 한 5,800개사에 뭐 360억, 대략 나눠보니까 약 한 업체당 60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규격 인정. 강제 인정 해외 이제 수출하려면 그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그 강제 인정이 있고 임의 인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인정에 대해서 그 지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 수출 금액이 5천만 불 미만 기업, 뭐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죠. 여기에 뭐 시험 인정비, 공장 심사비, 컨설팅비 이런 것들에 중소기업들은 70%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자, 수출 상담회, 코트라에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바이어들, 개별 바이어들을 유치해가지고 국내에서 업체와 1대1 그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제품들을, 이거 이제 미리 그 신청을 해서 그 관련 바이어가 이제 온 경우에 한해서 그 참여하게 됩니다. 코트라 홈페이지 가면은 뭐 브로셔나 참고 자료도 꽤 많습니다. 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자, 여기도 이제 전문 전시회입니다. 단체 참가 지원도 지원하고 개별 참가도 지원해주고 여기에 뭐 부스 임차비, 그 장치비, 그다음에 뭐 편도, 전시용품 운송비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해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활용할 만한 이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자, 코트라 해외 지사에서 우리 그 수출 기업이 제품 소개서와 샘플을 보내면 약 한 3개에서 4개 정도 바이어를, 그 유망 바이어를 좀 거래 의사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 바이어를 섭외를 해서 차량 지원, 통역 지원 이런 걸 해서 그 순회를 해서 이제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가 약 140만 원 정도 되는데 14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베트남에 그 물론 뭐 베트남 그 항공료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부담이고요. 현지에서 발생하는 그 뭐 통번역, 그다음에 뭐 서비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약 15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서비스고 코트라 쪽에서 상당히 그 인기 있는 그 서비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무역사절단은 주로 이제 지자체하고 수출 기관들이 이제 공동으로 사전에 그 해외 이제 그 바이어들을 이제 교섭을 합니다. 국내 이제 수출 그 할 기업들하고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이제 무역사절단입니다. 이것도 이제 코트라 보면 그 연간 일정들이 그 전시 그 포털 이런 데 들어가면 연간 그 전문 그 무역 상담회라든지 뭐 박람회, 전시회 이런 일정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전시 플랫폼 그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수기업 그 수출기업화 사업 이건 이제 산업부 사업인데 코트라에서 그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코트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연간 한 3,000개 기업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내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수출 좀 하겠다, 수출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는 업체들을 지원해 줍니다. 뭐 수출 멘토링, 온라인 마케팅, 뭐 바이어 발굴, 뭐 테스트 마케팅, 뭐 여러 개가. 저희도 이 수출 기업, 이거 뭐 컨설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뭐 상당히 좀 잘해줬는데, 그 수출 초보 기업들, 그 뭐 전문가들, 뭐 코트라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뭐 상사, 이 출신들이 와서 이제 수출 초보 기업들에 대해서 뭐 필요한 것들을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런 내용들. 아주 뭐 범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 좀 활용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해외 진출을 하기 전에 사전에 좀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추천을 드린 것이고, 수출 지원 사업은 사실 한 그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고터라,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뭐 이런 데 쭉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수출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들, 지원 사업, 수출 지원 사업들을 빠뜨리지 말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반드시 해외 진출 사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